우리의 무심함이, 나의 무심함이 결과적으로 악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요 재판을 통해서 사회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놀랍게도 이 친구가 지금 커서 29년 뒤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역사인데요. 오늘이 어떤 날이었냐면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이었어요. 이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상정한 날입니다.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매년 1월 27일 오늘이죠.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2005년 11월 1일 유엔 총회에서 이날을 오늘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유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죠. 1월 27일에 소련의 그 소비에트 연방, 지금 러시아의 전신이죠. 거기에 붉은 군대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죄수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이날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외국에 가면 이렇게 오늘을 좀 기념하려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The Red Army Liberate라면 이제 해방시켰다, 자유를 갖게 했다, 아우슈비츠를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딴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소련 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they liberated 해방시켰던 the 7,000 그러니까 7,000명의 surviving prisoner 죄수들 중에 7,000명이 살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most of whom 그분들 중 대부분이 were sick or die 이미 아파서 그대로 뇌뒀으면 죽었을 것이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참했던 것을 보여주는 한 문구죠. 홀로코스트가 뭔가를 좀 더 알아볼게요. 홀로코스트는 그리스 홀로카우스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게 동물 홀로스를 태워서 카우스토스를 해서 제물로 바치는 것.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번제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구약 시대 때 다 불태워서 동물을 바치는 거, 희생제물 할 때 그 번제라고 하잖아요. 그 번제 비슷한 겁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홀로코스트는 그냥 대량 학살을 지칭했습니다. 영어로는 대량 학살을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마사카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홀로코스트도 그냥 그런 일반 명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학자들과 유명 작가들에 의해서 특별히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지칭하게 됐고, 특히 1978년도에 방영됐던 TV 시리즈 홀로코스트는 이 개념을 대중적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홀로코스트 하면 유대인 학살이었어요. 나치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인데요. 여기가 실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지금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박물관 비슷하게.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 그 중에 가장 큰 규모고 유명했던 거죠. 근데 의외로 여기가 여러분 다 독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독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52행쯤에 있는 수용소예요. 현재 위치로 보면. 그 당시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폴란드를 반으로 분할해서 점령했어요. 자, 실제로 그 52행침이라는 그 도시가 이렇게 가면은 유럽 분위기 나죠. 이런 도시예요. 작은 도시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적게 간략한 정보. 52행침은 폴란드 남부 마와폴스카주에 있는, 폴스카가 이제 그 폴란드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 폴스카라고 하거든요. 마와폴스카주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43,000명. 아까 뉴 브런스윅이 55,000이니까 비슷하네요. 크라쿠프 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아우슈비츠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해봤자 모르잖아요. 지도. 자, 구글 지도로 본 건데, 자, 이게 폴란드죠. 폴란드는 여러분들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고 막 있는데 폴란드가 딱 중간이에요. 폴란드 꽤 큰 나라고요. 독일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크고요. 잘 보면 여기 보면 리비우 익숙하시죠? 여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 리비우. 우리나라 특파원들이 우크라이나 소식 전할 때 보통 리비우까지는 가죠. 아주 그 위험을 무릅쓸 때 리비우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고요. 여기 보면은 빌뉴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백러시아라고 불렀던 어디죠?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여기 위에 있는 그 러시아랑 친한 국가 있죠? 옛날에 백라시아라고 그 국가고, 여기 카우나스 있는 데는 그 리투아니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칼리닝그라드가 여기 의외로 러시아 영토예요. 여기 베를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독일이고요. 여기 체코 있고 슬로바키아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크라쿠프의 서쪽에 있다 그랬죠. 여기가 바로 아우슈비츠가 있는 곳입니다. 수용소가 바르샤바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고요. 당시 아우슈비츠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포로들, 소련군 포로,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이나 동성애자, 기타 나치즘 반대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치라는 거는요, 유대인도 탄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다윈 진화론을 잘못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게 우생학이거든요. 그 우생학에 빠져 있었던 정신적인 기반이, 나치는 우생학이었어요. 우생학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고요, 소련군 열등하고요, 정신질환자 없어져야 되고요, 동성애자는 이거는 돌연변이죠, 없어져야 되고, 나치즘 반대자 당연히 죽여야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지만
나치가 세운 강제 수용소 중에서 최대 규모였고요. 아우슈비츠는. 그리고 1945년이죠. 1945년 기준 약 60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유럽 전체 유대인의 80%가 살해당했습니다. 나치에서. 원래는 폴란드군의 병영이었대요. 여기가 그 군부대 막사였던 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체 28동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폴란드군의 병영이던 걸 그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1945년 1월 27일에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군대가 해방을 시켰고요. 현재는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 세워져 있고요. 47년도에 세워진 희생자 박물관은 특히나 79년도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세계유산 지정명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해석하면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세계 유산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런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자는 좋은 의미로 한 거죠. 자, 아우슈비츠 이 정문이에요. 요거 사실은 저는 그 판타지 영화나 이런 거 좀 재밌게 보는데 그 뮤턴트들 중에는 엑스맨 있죠. 주인공인 엑스맨에 보면은 그 마그니토라고 이렇게 그 금속 조절하는 그 보스급 악당이 있거든요. 약간 악당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악당으로 나와요. 악당이 있는데 그 마그니토가 유대인인데 여기 아우슈비츠 이쪽에서 각성을 해요. 그 아우슈비츠는 모르는데 어쨌든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각성을 합니다. 그 어머니 이제 가족들이 볼모로 잡히면서 가족들을 가지고 막 그 독일 나치 박사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감정이 증폭이 되면서 이 금속을 조절하는 초능력이 발현이 되는데 그때 이런 입구가 나옵니다. 예. 그 한번 나중에 엑스맨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는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는 멋있죠. 근데 사람은 왜 죽이나? 자, 아우슈비츠 근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초소가 있고요. 이 왼쪽은 시체 태우는 데요. 시체 소각장입니다. 끔찍하죠. 오른쪽은 죄수 건물인데 여기서 노동을 시켰는데 이게 지멘스 공장이에요. 지멘스 아시죠? 아직도 있죠. 그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이거 약간 상관없긴 한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명확한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게 누구냐면 지멘스에서 쓴 거예요. 지멘스에서.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 지금도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지멘스가 여기 나오는 지멘스랑 같은 회사긴 해요. 역사는 이어져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지멘스가 뭐 유대인 학살을 옹호한다는 건 아니고 여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그 아우슈비츠 영어로 쳐보면요 사진이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요. 구글에서 이렇게 지금 소련군이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피골이 상접해 있고요, 머리 빡빡 깎여 있고 좀 표정 장난 아니죠.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철조망 뒤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우슈비츠의 마지막으로 보내지던 열차에 탑승시키던 유대인들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까지 빨리 보내야 되니까 열차로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요. 사람 나쁜 짓을 하려도 이게 탁탁탁 행정력이 필요하잖아요. 탁탁탁탁 계산을 잘해야 됐대요. 그래서 이런 행정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전범으로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은 누구냐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전범으로 그 이스라엘 국가 성립되고 끌려가서 처벌받거든요. 아마 사형 언도 받았을 텐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행정가였다고 자기를 강변을 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이분도 유대계 그러니까 어쨌든 유명한 그러니까 여성 사회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한나 아렌트. 이분이 그 아이만 전범 재판을 하고 그분을 대표로 했지만 여러 전범들 재판하는 거를 이제 견학을 하고 사회학적으로 쓴 책이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뭐냐면 평범하게 그 아이만은 계속 이렇게 주장해요. 내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행정가로서 서류를 효율적으로 내 일에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나빴지만 내가 그걸 의도한 게 아닙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평범한 일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악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만처럼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훌륭한 노동자, 근로자였던 사람이 사실은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 나의 무심함이 결과적으로 악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요 재판을 통해서 사회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책은 재밌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말이니까 좀 홀로코스트 얘기가 무겁긴 한데 사실은 명작 홀로코스트가 워낙 극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명작 그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딱 2편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누구나 아는 거죠.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불세출의 감독이 연출했고요. 리암 니슨 아시죠? 이분 따님을 건들면 큰일 납니다. 가족을 아시죠? 테이큰 그 리암 니슨이 주연했던 1993년도작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걸 통해서 오스카상을 받습니다. 그 전에 못 받았었어요.
상업 영화 감독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통해서 작품성을 인정받는데 쉰들러 리스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쉰들러라는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선시키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명단 9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쉰들러 리스트에는 그 유대인들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명단이었다는 뜻이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1100명, 나중에 더 있었다는 게 밝혀서 12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셨겠지만 이 오스카 쉰들러가 그러니까 이 지멘스 공장 같은 거를 운영하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죄수들을 활용해서 거의 노예 노동시키듯이 인건비 안 드는 그 노역을 시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사업을 했던 건데 그런 굉장히 간악한 사업가는 사람이 중간에 인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렇게 구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제작자 중에 브랑코 러스틱이라는 사람은 실제 홀로코스트 체험자고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DVD 그 포스터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쉰들러 리스트 보면 아시는데 이게 중간 컬러로 되다가 굉장히 참혹한 장면을 보면 흑백으로 나와요. 그 연출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컬러로 다시 바뀌긴 하는데 중간에 살짝 이렇게 컬러로 빨간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중간에 약간의 주인공처럼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거 스포일러인데 내용은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냥 이건 되게 감정이고 좋은데 이 아이가 결국 나중에 그런 결론을 맞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아이로 나오고요. 이 아이 역할을 맡았던 이 폴란드 아역 배우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친구가 지금 커서 29년 뒤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자 배우분 이분이 자기가 이 아역한 거를 되게 좋아하진 않았대요. 왜냐면 폴란드에서 폴란드 사람들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현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역 배우도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자기가 그때 어릴 때인데 그런데 영화를 나중에 조금 몇 년 뒤에 보고 자기가 그것을 감정이입을 하고 그 위에 이런 인권 운동도 하고 훌륭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활동을 폴란드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하죠.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쉰들러 리스트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 더 좋아했어요. 더 피아니스트인데 이거는 외국 포스터, 오른쪽 우리나라 포스터인데 우리나라 포스터가 더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한가운데 그가 있다. 이 대단한 게 이게 2002년도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자입니다. 칸느 영화제 대상이에요. 우리도 받았죠. 기생충, 황금 종 이게 세계 3대 영화제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공연 영상 쪽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최고로 칩니다. 대단하다고. 국적도 넘어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피아니스트가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 아담 에드워드인가 아담 브로디 하여튼 브로디라는 배우죠. 이때 굉장한 열연을 보여주는데 프레데터로도 더 유명하기도 하죠. 프레데터스. 예. 어떤 그 뒤로는 약간 다른 역할로 많이 했는데 이때는 굉장히 그 연약하지만 끝까지 생존해 나가는 인간성을 잃지 않는 피아니스트 역할을 굉장히 연기를 잘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이런 내용이에요.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 피아니스트인 브라디스와프 슈필만이 원작을 씁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 얘기예요. 자서전인지 약간 픽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썼고요. 슈필만이 주인공입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뭐 논란이 많은 감독이죠.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분도 유대인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영화를 제작한 겁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에요. 자, 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폴란드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유대인 가족이 나치가 침공하자 해체되고 고난을 받는 내용을 영화가 그렸고요. 이 영화는 2002년 제75회 아카데미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다 휩쓸었죠. 그리고 이거 아카데미는 미국이고요. 2002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기생충이 받았던 그 상입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라는 이거 두 개 받으면 세계 최고 영화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기생충이 그랬고요. 자, 국내에서 2003년 1월 3일에 개봉을 했었는데 내용은 실화가 상당히 각색됐고요. 감독 본인과 그 가족이 겪었던 부분을 섞었다. 그러니까 로만 폴란스키 감독 자체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이분도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89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국과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합작한 작품이고요. 배역들이 여러 배우들이 했습니다. 작품에서는 영어를 썼는데 독일군 배역은 독일어를 쓰는 독일 배우들이 맡아서 연기 몰입감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거예요. 그 슈필만이 피아니스트가 이제 아우슈비츠인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전쟁도 끝나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은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탈출해서 나와서 날씨도 한겨울인데 반쯤 이제 폭발해서 폐 건물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게 떨어져 가잖아요. 근데 나가면 죽어요. 잡혀서 독일군한테 나치한테 잡혀서. 그러니까 굶어 죽는 한 있어도 버티는 건데 도저히 못 버텨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숨어 있는 건물에 통조림이 하나 탁 굴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잖아요. 몇 주를 한 1, 2주 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골이 이렇게 상접해가지고 그 통조림을 딱 집었는데 짚고 고개를 탁 드니까 앞에 나치 장교가 있습니다. 아, 난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치 장교가 이상하게 이 사람을 그냥 냅두고 그러다가 얘한테 그거를 통조림을 주는데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치 장교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슈필만이 말도 잘 안 나와요. 막 목도 마르고 아무도 못 먹었잖아요. 근데 간신히 얘기하는데 피아니스트입니다. 였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치 장교가 일로 와 보세요. 연주해 보세요. 딱 그럽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잖아요. 테스트해 보는 거. 영화 보시면 아는데 뭐 당연히 주인공 보정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볼만 하거든요. Verstehen Sie mich? Ja, Arbeiten Sie etwa hier? nein. Ich war Pianist. 보셨나요? 네, 저게 그 내용이에요. 이제 탁 저러고 나서 아까 녹턴 막 이런 게 놀랐는데 그 녹턴을 이제 연주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이 영화 시작할 때 슈필만이 나치가 폴란드에 쳐들어올 때 처음에 콘서트홀에서 연주한 장면이니까 숨이 쌍관한다고 하죠. 앞뒤가 딱 편집적으로 딱 맞는 그런 내용이 연출이 되는 영화고요. 이게 정말 볼만합니다, 이 영화. 한번 기회 되시면은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